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축구 선수의 신체적 준비인데, 사실 이게 이제 신체적 준비의 많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중요한 그 연령대에 중요한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축구에는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결정을 하죠. 경기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요인, 기술적인 요인, 전술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외에도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마 축구에 대해서 그리고 스포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운이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성공적인 팀이 되고요. 그래서 체력적인 요인, 저는 이제 아까 4가지 요소 중에 체력적인 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요인에서 신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력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축구에 주로 쓰이는 게 이제 근력, 스피드, 지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역도를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스피드는 얼마나 빨리 뛸 수 있느냐, 지구력은 얼마나 오래 뛸 수 있느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과 협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이 이게 협응력입니다. 코디네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유연성과 협응력은 이 모든 체력적인 요인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력과 스피드를 영향을 받는 것이 파워고요. 파워는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헤딩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것을 우리가 파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지구력이고요. 근지구력은 아마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도 학창 시절에 윗몸 일으키기 체력장 하실 때 다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그 근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근지구력이고요. 나머지 이제 하나가 스피드 지구력입니다. 스피드 지구력 같은 경우가 아마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겁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아니지만요. 이제 성인이 되면 될수록 스피드 지구력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아버님께서, 특히 아버님들께서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축구를 하던 어떤 축구를 할 때와 지금 아버님 자제분이 축구를 할 때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이제 TV 화면으로 축구를 보면은 수비수가 가만 서 있는 상태에서 마라도나가 드리블만 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메시가 드리블을 하는데도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미드필드에서 볼을 잡았을 때 미드필드 볼 잡은 선수에게 압박이 들어오는 속도가 약 2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길게 2초입니다. 짧게는 1초, 2초 만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압박이 빨리 가야 되고 그 압박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는 스피드 지구력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이 유소년들 레벨에서도 지금 점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좋은 경향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스피드 지구력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 표가 상당히 중요한 표입니다. 사실은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요 빨간색 선이 1년에 키가 몇 센치 크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 아버님, 자제분들은 지금 아마 뭐 9세, 10세, 11세 이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만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나이는 아니고요. 만 나이기 때문에 요때는 지금 큰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큰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14세, 우리나라 나이로 15세 정도 되면, 중학교 한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1년에 키가 약 한 10cm 정도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키가 클 때를 기준으로 훈련하는 요인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완전히 성숙한 다음에는 무산소 지구력을 이런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지구력, 스피드 근력, 스텝 길이라든지 스피드에서 스텝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키가 최대로 크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성장이 멈춰지는 시점에서 이제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보통 팀에서는 이것을 초등학교 레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레벨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요거는 스텝 비율이라고, 이제 스텝을 얼마나 빨리 밟을 가느냐. 예를 들어서 뭐
짧은 거리를 얼마나 스텝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연성은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안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뒤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육량을 살펴봐도 제일 증가하는 시기가 보면은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인데 남녀 둘 다 13세에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 같은 경우도 근력하고 근육량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14세 정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얼마나 큰 힘을 내느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7세, 18세 돼야지만 파워가 향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파워 훈련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유산소성 지구력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우리가 신체가 산소를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역시도 14세 때 가장 증가가 가파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그래프인데 요걸 이제 덴마크 연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들 특히 지도자들 분들도 다 알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11세부터 이 그룹을 팔로우업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그룹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기술적인 운동과 체력적인 운동을 함께 트레이닝한 그룹이고요.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만 하진 않죠. 대부분에서 감독 선생님들이 이제 체력적인 운동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그룹은 뭐냐면은 기술 운동만 시키는 거, 공만 가지고 운동을 한 이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이 11세에서 24세 때 성인을 놓고 됐을 때 봤더니 기술 향상을 위한 운동만 한 애들이 사실 여기에 그래프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술과 체력 향상에 위한 운동을 한 애들보다 체력 수준이 낮습니다. 이 나이 때는. 왜? 체력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기술 운동만 한 아이들이 체력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들이 성장이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는 체력 운동을 한 아이, 기술 운동만 한 아이가 별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덴마크에서 계속 근 10몇 년 동안 계속 연구를 진행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얘기 즉슨 뭐냐? 그러면 얘네가 기술이 좋을까요? 얘네가 기술이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얘네가 기술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얘네는 어렸을 때 기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기술 위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얘네가 기술도 좋고 성인이 됐을 때는 체력적으로는 차이가 안 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청소년 단계에서는 체력 운동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요즘 이제 축구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축구할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축구 과외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제 조카도 사실은 농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 과외를 안 받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게 축구 시장이 커졌다라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한테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측면이라는 겁니다. 굳이 과하게 체력적인 요인의 훈련들을 주말에까지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기술 위주의 훈련을 한다 그러면 상관은 그래도 뭐 피곤한 건 있겠지만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 표가 이제 좀 복잡한데 요게 이제 그냥 나타내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요 표 한 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구와 집약된 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숫자가 이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된다라는 숫자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숫자 1은 이 연령대에 아무리 운동을 해봐야 별반 향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 5는 이 연령대에서 아주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아주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숫자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지금 고등학교 성인 레벨에 갔을 때 숫자 5가 많은 것이, 보시면 스피드 지구력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지구력, 근력, 파워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무거운 중량이라든지 이런 걸 드는 운동,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체력 운동이라 하는 운동들은 대부분 뭐다? 중학교 이후에 이루어지는, 즉 고등학교 이후에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럼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되냐? 보시면은 5점 점수가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코디네이션하고 밸런스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 능력하고, 그 다음에 가속 능력,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민첩성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이후로는 사실은 크게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다? 코디네이션이라든지 밸런스 같은 신체적 능력은 초등학교 때 발달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가면은 발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주로 우리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뭐 운동이라든지 조언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주지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코디네이션, 밸런스 위주의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벨기에 축구협회가 이제 고민해서 나타낸 건데, 왜냐하면 벨기에가 약 한 10년, 15년 전에 유로 예선 탈락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돼서는 축구의 변방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유스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을 얘네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축구 선수가 이제 5세에서 주로 시작을 하죠. 5세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성인이 됐을 때 완성이 되는 단계는 18세, 즉 고등학교 졸업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축구 선수로서는 완성이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8세에서 17세까지 팀 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과 기본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꺾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기술 기본기 위주의 훈련이 거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은 첫 번째 저학년에는 볼 위주의, 그 다음에 짧은 패스,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제분들이 걸려 있는 나이대가 요때입니다. 요때 중간 패스 단계 8대8 게임을 통해서 선수들의 그런 기술을 향상시키고 전술을 향상시키는 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8대8 하면은 이건 좀 사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사실 경주에 오늘도 왔지만은 경주에 크게 이제 한 3번의 중요한 저 인생의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아버님 어머니도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수학여행으로 처음에 한번 경주를 왔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8대8 때문에 왔습니다. 왜 8대8 때문에 왔냐면, 제가 이제 그 박사 끝내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2010년도부터 12년도에 축구협회에 있었거든요. 축구협회에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게 8대8이었습니다. 8대8인데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8대8이 아이들에게 기술 발달시키는데 훨씬 더 좋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일 반대했던 그룹이 누구냐면 지도자하고 학부모였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 경주 현대호텔에서 지도자들 다 모시고, 하란기 대회 할 때 다 모시고, 학부모님들 듣고 싶은 사람들 듣고 해가지고 8대8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8대8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혜자라고 하면 수혜자인데, 이게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축구협회에서 8대8을 준비하다가 딜레이 된 게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이제 8대8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가 적용이 됐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5년이지만 이 8대8이 적용으로 인해서 빛을 볼 수 있는 거는 한 15년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일본에게도 이렇게 3대0으로 치고 연령별 대표팀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 8대8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뱅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요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박사를 할 때가 2008년에서 2012년도 초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2012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리버풀 그 NBA에서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제 수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웬거가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웬거가 이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 웬거는 다 아시죠? 감독으로서 뭐 다 지금 뭐 아스날에 없는데 웬거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수를 한 명 키우는 것은 집을 짓는 거와 같다. 자, 첫 번째는 베이스먼트를 깔아야 된다. 즉 이제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여기서 쭉 가다가 베이스먼트에서 첫 번째는 테크닉인데, 테크닉이 발달되는 시기가 7세에서 14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요건 거예요. You can forget it, you can never be football player라고 했습니다. 즉 뭐다? 14세까지 기술적인 발달이 없으면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웬거가. 저는 이 말에 110%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축구를 했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 친구들 많이 봤는데, 중학교 올라가지고 기술이 발달한다? 그건 사실 잘 있을 수가 없어요.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중학교 올라가면은 킥, 슈팅 이런 건 발달할 수 있습니다.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볼 감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 2학년 때 이미 발달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실은 축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포커스가 손흥민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제 강의는. 제 포커스는 인간 주창하에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손흥민 같은 친구들이 나오길 바란 건데, 축구협회에서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사실은 손흥민 한 명이면은 나머지 전부 다가 주창하거든요. 사실은 아버님, 어머님은 뭐 잘 모르겠지. 이동국이 제 세대입니다. 이동국이 저보다 한 살 그 밑에 후배인데, 그 친구가 제가 대학교 때 아마 그 친구는 이미 포항 스틸러스에 프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는데, 그럼 나는 실패한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버님, 어머님 자제분을 이제 14세까지 축구를 시키다가 안 나면 그만두세요 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성하는 선수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의 선수들이 보면 14세까지는 기술적인 게 완전히 발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거가 그 말을 했고,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11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 손흥민 같은 친구, 이강인 같은 친구는 이미 14세 이전에 기본적인 축구 기술은 다 발달을 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뭐냐? 피지컬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축구에서 기술과 신체적인 체력 요인에서 왜 중요한지 그게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가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림프 조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림프 뭐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 이런 림프 조직 같은 경우는 약 한 10세 정도 올라가면은 성인의 그 200%까지 쭉 발달하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처럼 지금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 조직 같은 경우, 근육이라든지 뼈 같은 경우, 특히 근육 같은 경우가 10세 이후에 주로 발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다? 신경 조직입니다. 신경 조직은 나와 있지만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는 2세에서 성인의 70%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세에는 85%, 6세가 되면 90%가 다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께서 가지고 있는 중추는 아버님이 6살 때 발달한 중추를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중추가 지금 이렇게 지금 뇌하고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근육이 발달되는, 여기까지 신경이 발달되는 요게 6세에 이미 발달된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신경이, 중추 신경이 근육을 컨트롤해야 돼요. 전기적 시그널을 보내서 근육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근육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기술적인 요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발달시키기 위한 훈련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코디네이션이고 밸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도 초등학교 때 코디네이션 밸런스가 점수가 5점이었던 것이 바로 중추가 발달했는데 중추가 지배하는 컨트롤하는 근육이 얼마나 빨리 발달시킬 수 있느냐, 이게 궁극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 트레이닝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기술 발달과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코디네이션 같은 경우가 조정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코디네이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디네이션은 이제 일반적인 코디네이션하고 전문적인 코디네이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이미 그 바디라는 선수고, 얘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한 키가 190 한 4, 5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 메시 같은 경우는 한 17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코디네이션이 누가 좋냐를 살펴보면 당연히 메시가 좋습니다. 메시가 좋은 이유는 뭐다? 키 큰 선수보다 키 작은 선수가 코디네이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길이가 짧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금 보시는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손흥민 선수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선수가 바로 접니다. 전데 이제 한 10년 전 사진이라 좀 젊게 찍히긴 했는데, 어쨌든 요 선수와 옛날 선수와 요 선수가 누가 그럼 코디네이션이 좋냐?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코디네이션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다? 기술적인 측면이 우수하려면 코디네이션이 당연히 우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피지컬 코치인데, 지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피지컬 코치 선생님이고 제가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스토리도 참 기가 막힌데, 지금은 이제 23세, 요 앞전에는 이제 신태용 감독님하고 이제 월드컵 브라질 그 러시아 월드컵을 갔다 왔고, 지금은 황선홍 감독님하고 23세 올림픽 대표팀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코디네이션 트레이닝이 축구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연구를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보면은 코디네이션 트레이닝을 약 한 6주 정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바가 이제 코디네이션 트레이닝을 한 그룹이고, 흰색 바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닝을 한 그룹인데, 봤더니 코디네이션 한 그룹하고 일반적인 그룹하고 킥 정확성은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향상이 되긴 됐는데 두 개 간의 차이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드리블 능력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을 했더니 드리블 능력이 훨씬 더 빨라지더라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트레이닝을 했더니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 친구들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이런 레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디네이션이 제일 중요할 나이에 실시를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m 드리블하고 왕복 드리블 같은 경우도 얼마나 빨리 됐냐를 표시를 하는 것인데, 코디네이션 트레이닝을 했더니 훨씬 더 빠르게 드리블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 결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측면인데, 제가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스페셜라이즈 트레이닝하고 이제 멀티 레터럴 디벨롭먼트 트레이닝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셜라이즈 트레이닝은 뭐냐면은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축구의 전문적인 축구 운동만 시키는 거고요. 멀티 레터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축구뿐만 아니라 뭐 야구, 배드민턴, 뭐 테니스 이런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놀이 활동들을 접목한 것을 이제 멀티 레터럴 디벨롭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렇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즉 지금 10세, 7세에서는 스페셜라이즈 트레이닝을, 즉 축구 선수들이 축구 운동만 해야 되는 비율은 한 6대 4 정도. 즉 4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 형태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23세, 4세가 됐을 때는 이제 축구 전문 운동은 약 80% 정도를 하고 20% 정도만 이제 멀티레트럴로 해야 된다. 다양한 뭐 골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훈련을 구성을 했더니 훨씬 더 성공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축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테니스 선수들을 봤더니 이제 스웨덴 테니스 선수들을 봤더니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뭐 조코비치라든지 그런 쪽 북유럽 쪽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너무 빨리 스페셜라이즈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수행을 했더니 수행력도 빨리 증가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최고로 다다라는 나이가 15세에서 16세 정도 되더라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8세 정도 되면은 선수들이 조기 은퇴가 많아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 문화를 접하게 했더니 이 친구들이 최고 수행력이 발생하던 것은 이제 18세 정도죠. 약 한 2년, 3년이 넘는데 이때는 최고 수행력은 늦게 나타난 대신에 안정적인 경기력이 나오고 부상이 작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제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성장이 느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선수들을 좋은 선수 발굴하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멀티 레트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웬거가 한 말인데, 제가 이제 요거는 왜 사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 경험적으로 2009년도, 8년도, 9년도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그냥 영국에 있느니 제가 축구를 했으니 지도자 교육이나 받고 가자. 그래서 UEFA A는 따기 힘들고 사실, 왜냐면 UEFA A까지 따려면 한 12년 정도를 체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UEFA B까지는 한번 따가지고 한국에 귀국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UEFA B 딸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10명이 거의 안 땄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코스를 들으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try skill without fear of failing이라고 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유소년 선수들이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문제냐? 사실 아버님들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도 뭐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내 발에 딱 닿는 순간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알거든요. 그 얘기즉슨 뭐냐면, 실수를 할 때 제일 먼저 아는 게 본인이거든요, 본인. 그러면 그 실수를 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그 실수라고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면은 이 선수가 다음번에 할 때는 주눅이 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일전 축구 보면서, 사실 아까 윤영기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좀 시켜주셨지만 축구협회 이제 기술위원하고 지금은 축구협회 이제 심판위원으로 심판의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반전 보다가 저 사실 틀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본하고 게임하는데 틀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문제일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물론 다양한 요인도 있겠지만,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아버님도 두 분 계시지만 축구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보셨죠? 그때 혹시 한국 선수가 드리블로 해가지고 일본 애들 제끼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을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드 라인에서 그냥 우리 라인 쪽으로 뒤로 가면서 제끼는 거 말고, 사이드라든지 위험 지역이 있잖아요. 상대의 위험 지역. 이때 드리블로 일본 애들 제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있어요. 일본 레프트백
같은 경우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막 머리 밤송이처럼 한 친구 걔는 뭐 그냥 우리나라 애들 가지고 놀듯이 드리블을 치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대한민국 축구의 악습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애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초등학교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블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드리블하다 뺏기면 선생님한테 욕먹고 하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 경기 감독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축구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보자. 밑바닥 축구도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교수 업적 평가에 그게 이제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독관을 하고 있는데 가면은 과간도 아니에요. 모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야이 욕 막 하시고 하는데 제가 제재를 해요. 선생님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규정이 안 됐었어요. 지도 자체가. 선생님 규정 위반이니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이 감독이 지도를 하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쪽 감독이 또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애들이 주눅 드는 게 보여요. 이쪽 감독이 막 뭐라 그러면은 이쪽 애들이 정신 차리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런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는 겁나서 공을 못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코칭 코스에서 가장 뒤통수를 빵 맞았던 게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틀리구나라고 한 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버님께 중간에 있는 아버님께 여쭤보면은 오늘 경기를 하셨나요? 예. 아버님 오늘 경기 끝나고 아이한테 만났나요? 혹시? 오해요? 그러면 저번에 경기를 예를 들어서 했다 손 치고 아이한테 만났을 때 뭘 첫 마디가 뭐였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부모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코치를 한 3년을 했어요.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훈련 경기 우리나라 부모님들에 대한 질문이 뭐냐? 라고 보면 대부분 다 한 골 넣었냐? 왜 스피드가 그렇게 떨어졌어? 야, 거기서 왜 공격을 못 막았어? 야, 거기서 왜 수비를 못 따달렸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C급 코칭 코스 UEFA C급을 딱 봤는데 강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질문은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훈련 재미있었냐?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주위에 여쭤보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라도 아버님 아들이 스피드를 왜 못 따돌렸냐 라고 말씀했을 때 그걸 제일 잘하는 친구는 본인일 겁니다.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저학년 중학교 이전까지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피드가 빨라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 때가 중요하니까. 즉 어릴 때는 기술 위주의 재밌는 운동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만큼 답이 없어요. 근데 안 그러죠. 우리나라 지도자 선생님들.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지도자를 했기 때문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우리나라처럼 축구 문화가 이렇게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어머님, 아버님 그 지도자 선생님들의 월급도 아마 어머님, 아버님 지갑에서 나가는 구조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외국은 그런 구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볼런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재능 기부로서 애들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승패에 대한 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애들이 육성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성적 지상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게 승인이 됐을 때 일본하고의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화는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 게 부모님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지도자들이 제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팀 성적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내 아이를 그 연령대에 정말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재밌게 구성을 해서 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경기는 이기기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애를 센터포드 중간 스위퍼 한 명, 세 명만 딱 세워놓으면 거의 이겨요. 근데 그 애도 고등학교 가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승패가 아니다. 재밌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으면은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배리어를 치지 말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 공부한다 그랬어요. 뭐 어머니 아버님은 예측하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흙탕물 마셔가면서 볼만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ABCD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내 주위의 친구들, 내 주위에 물론 제 형제 자매까지도 저를 반대를 했습니다. 공부한다 그랬더니.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를 보고 후배들이 찾아와요. 형, 나도 오빠 나도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가르쳐줘요. 이렇게. 자, 근데 10명이 찾아왔으면 딱 2명 성공했어요. 그 애에 대한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그 한 명이 아까 이재용이었어요. 이재용이 와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야지. 걔가 그 친구가 서울대 석사 갔다가 이제 서울대 박사 갔다가 지금 세종대 박사하면서 했고 그 친구가 성공한 케이스고요. 다른 한 명이 안나영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살지는 없어서 못 보였는데 그 친구는 여자 축구 선수였습니다. 여자 축구 선수였는데 공부해가지고 텍사스, 그러니까 서울대, 그러니까 위덕대학교 출신이에요. 여기 지방 있죠. 경주 여기 위덕대 있습니다. 위덕대 출신인데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대학원 갔다가 텍사스 A&M에 박사 갔어요. 지금 어디 있냐면 영국의 본머스 유니버시티의 풀타임 프로페서로 있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얘도 저처럼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자, 나머지 8명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왜 실패를 하냐를 봤더니 요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배리어를 치는 거예요. 내가 축구만 했는데 할 수 있을까? 안 돼. 에이, 나 축구했는데 뭘 하겠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잡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소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집안에서 자식 축구 선수를 기를 때 절대 내 안의 배리어를 만들지 않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애들은 축구 선수로서 성공을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배리어를 딱 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이제 지도자, 뭐 심판 이런 쪽밖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배리어를 깨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도 축구인 출신 중에 변호사도 지금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 간부 쪽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냐? 결국에는 배리어를 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자제분들도 유청소년 때부터 배리어를 자꾸 쌓게 하지 말고 깨는 연습을 자꾸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 여기 보시면은 제 아이디거든요. 제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Q&A 시간이 있지만 언제든지 이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하면 되는데 외우기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PhD 점이거든요. PhD가 뭐냐면은 박사입니다. 박사. 그래서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할 때 축구에서만큼은 내가 박사가 한번 되어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PhD 풋볼로 했는데 어떤 놈이 하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PhD 점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phd.football@gmail.com으로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그 답변을 드리고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